자, 180페이지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 기준입니다. 자, 업종 분류의 원칙입니다. 자,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을 적용을 하려면 업종에 대한 제한 규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원칙적인 걸 먼저 정리를 하고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작성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업종 분류의 원칙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 분류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업종은 사업자 등록증상에 업태 종목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업종으로서 통계청의 통계 분류 포털에서 확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통계 분류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보시면 왼쪽에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있습니다. 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내용을 찾아서 업종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택신축 판매업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신축 판매업을 분류를 표준산업분류에서 찾아보시면 표준산업분류로 들어와서 검색 부분에 내용 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내용 보기에서 검색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찾으실 수도 있고요. 실제 찾아보시면 주택신축 판매업이 부동산업 중에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업의 임대 공급업의 개발 공급업, 그래서 주거용 쪽으로 해서 코드 번호가 68121번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주택 신축 판매업이 됩니다. 자, 이때 표준산업 분류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잠깐 보시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는 산업 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 교재 181페이지에 정리를 다시 해보면 건설 활동을 일부 수행한다 라고 하면 업종은 건설업이 됩니다. 그렇지만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 중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업종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업종이 달라지면 중소기업 판단에 있어서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뿐더러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면율이 달라지고 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게 또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업종 이야기가 나오면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태 종목과 상관없이 표준산업 분류에 나와 있는 이 업종을 정확하게 찾아서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 적용은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회사의 거래처에 업종을 정확하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사의 담당자 보고 표준산업 분류에서 업종 분류 코드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81페이지에 의제 제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의제 제조업이라 하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해서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1, 2, 3번 요건이 갖추어지면 제조업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타인의 제조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교재 안에 보시면 갈로에 보시면 사업장이 국내에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 국내에서 있는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타인의 생산시설을 이용할 때는 의제 제조업에 해당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되고 182페이지에 의제 제조업의 정의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표준산업분류,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내용들을 비교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표준산업분류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경우에는 국내 위탁 생산은 제조업입니다. 근데 국외 위탁 생산은 도매업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업종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183페이지에 국내 제조업자가 국내 위탁은 제조, 국외 위탁은 도매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에 의한 수탁 생산업자의 재위탁의 경우에는 재위탁 국내 사업자에게 재위탁하면 제조업이 되는 거고요.
국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면 도매업이 된다라는 사실. 자,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3번에 소득세법상의 업종별 그룹 구분 판정 기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85페이지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중소기업 판정 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의 규정에 따라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업종 기준,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 졸업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 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이 규모, 독립성, 졸업 기준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자의 차이는 업종에 제한이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업종에 대한 기준입니다. 종전에는 중소기업 판정할 때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업종으로 확대를 하면서 다만 이제 소비성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몇 개 업종만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종이 186페이지에 호텔업, 여관업, 여기에 이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됩니다. 물론 중소기업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점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 주점업만 해당이 되고요.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즉 중소기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소비성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판정을 하실 때 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호텔, 여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주점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판단하시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표준사안은 분류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규모 기준입니다. 적용 기준인데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의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기준 이내여야 됩니다. 별표에 따른 기준 이내여야 되는데 이때 매출액 갖고 판단을 합니다. 자, 187페이지에 내용을 보시면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제조업부터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업종은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7번부터 23번에 있는 도소매까지는 1,000억 이하입니다. 24번 음료 제조업부터 출판 영상 관련되는 제조업은 800억입니다. 나머지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부터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600억, 숙박 음식점부터 교육 서비스업은 400억 이하입니다. 그래서 400억 이하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0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나열되어 있는 최대 1,500억 이하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8페이지에 매출액에 대한 범위입니다. 자, 매출액은 기업회계 기준에서 작성한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액을 갖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앞에서 봤던 수익금액 조정 합계표에 나오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나오는 수익금액하고는 다르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수익금액입니다. 그리고 창업이나 분할, 합병의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할 계산하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조세특례 제한법은 당해연도 매출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평균이 아니라 당해연도 매출로만 합니다. 자, 독립성 기준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성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적합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맨 하단 부분에 나와 있고요.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번에 보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또는 채무 보증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사. 두 번째,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인 기업이 주식 등 3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 출자자 기업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을 합쳐서 규모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독립성이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나다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다번에 있는 관계기업의 경우에는 연결되는 회사의 매출액을 합쳐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회사가 단순하게 봤을 때는 400억 이하이지만 관계기업들을 전부 다 합쳤을 때는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졸업기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졸업기준은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일 때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외합니다. 이때 자산 총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입니다. 종료일 기준으로 합니다. 자, 190페이지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중소기업으로 판정을 함에 있어서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바로 중소기업에서 배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 기간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최초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 중소기업 졸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과 2의 독립성 기준의 개정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유예기간 배제 사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바로 배제를 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바로 배제입니다. 그다음에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라든가 독립성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는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 즉 소비성 서비스업 업종으로 바뀌는 경우 바로 배제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방법에 대한 부분 잠깐 보시면 191페이지에 자, 13년도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규모를 초과했다면 13년도는 중소기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3개 사업연도까지 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17년도에는 17년도 규모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17년도가 중소기업이었고 18년도 규모 이하라면 중소기업 적용을 합니다. 19년도 또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면 일반 기업으로 가고요. 20년도에 중소기업 규모 이하라면 중소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유예기간 없이 매년 판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191페이지에 회사 등록 기본사항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판정 여부에 대한 내용들을 결과적으로 등록하는 과정인데요. 회사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보면 이제 13번 법인 구분, 14번 법인 종류별 구분, 중소기업 여부 관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법인 구분은 내국법인, 외국법인, 외투법인에 대한 부분인데 납세 의무 범위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종류별 구분은 상장법인인지 코스닥 또는 코스피 등록법인이냐, 일반법인이냐, 비영리 중소기업이냐, 비영리 일반기업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기준검토표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중소기업 여부에 중소기업으로 결정이 되면 접대비 한도라든가 이런 부분 계산할 때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돼서 모든 게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2페이지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는 신고 부속 서류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는 기본적으로 업종에 대한 요건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적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는 이 시점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는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개정 내용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과거 기준으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성 방법을 눌러보면 작물 재배업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있던 업종 제한 규정이 보입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할 때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돼서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업종은 우리 건설업이기 때문에 주업이 건설업이었죠.
주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수익금액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가장 큰 수익금액, 건설업과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큰 금액이죠. 그러면 전체가 주업이 건설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으로 분류해서 사업수익금액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규모 기준,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은 32억이고요.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 1,500억부터 시작해서 400억 이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은 1,000억 이하입니다. 1,000억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산 총액도 졸업 기준 때문에 있는 부분인데 졸업 기준 5,0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독립성 요건, 관련되는 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적합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예기간 발생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기업에 대한 부분이네요. 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적용할 때 판단하는 규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업 요건, 독립성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를 해야 되고 독립성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산 총액이 5천억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3의 규모 기준 이하여야 됩니다. 3을 보면 업종별로 120억에서 최소 10억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2억 4천인데 별표 3의 기준 건설업을 보면 80억에 해당이 됩니다. 건설업은 80억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80억 이하이기 때문에 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193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소기업은 주된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해서 산정한 규모 이내의 기준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94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참고해 보면 개정 전 소기업 기준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적용되던 부분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종업원 수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수로 판단했고 매출액이 100억 넘어가면 소기업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 작물 재배업, 건설, 출판 관련되는 경우 50명 미만, 기타는 10명 미만으로 소기업을 판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195페이지에 부칙에 보면 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 조치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그 소기업에 대한 부분 판정 기준에서 인원수로 하던 과거 기준에 대한 경과 조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195페이지에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 조치가 있는데,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법률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종전 6조 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조 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라고 하는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적용 부분에 논란이 있어서 잠깐 보시면 우리 예규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예규인데요. 2015년 사업연도에 개정 전 규정, 즉 종전 규정에 따라서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해당되었던 법인이 2016년 사업연도에 개정 규정에 따라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과세관청에서 해석한 내용대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결과론적으로 15년도에 종전 기준으로 소기업이었고 16년도에 개정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고 또 16년도에도 과거 기준대로 판단했을 때 인원수대로 판단했을 때 소기업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종전 기준에 따른 규정을 경과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석을 하면 15년도에 소기업이었고 16년도에 종전 기준대로 판단했을 때 소기업에 해당이 되고 16년도에 개정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소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경과 기준에 의해서 소기업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기업을 판단할 때 또 하나 살펴보실 부분은 예규 1번 예규입니다. 소기업의 판정 시에 매출액은 당해 기업의 매출액으로만 판정을 하는 거고요. 관계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판정할 때 규모 기준을 판정하실 때 매출액으로 판정을 했었는데 그때 매출액은 관계 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기업 판정 시에는 제외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자, 전체적으로 우리 소기업 판정에 있어서 경과 규정에 대한 부분, 부칙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기타 관련 예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판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라번의 중견기업에 대한 작성 부분입니다. 자, 우리 중소기업 기준검토표의 중견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중견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되는데요. 중소기업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금융업, 보험, 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평균 매출액이 조세 유형별로, 즉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될 때는 1,500억,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가 적용될 때는 5천억, 기타 세액 공제는 3천억, 유형별로 이런 금액 기준 금액 이하일 때, 미만일 때 중견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사례에서는 앞에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이 되고 또 소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견기업 판정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중소기업에서 규모가 초과되었다라고 하면 중견기업 여부를 다시 판정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때 중견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조세특례 제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소기업 기준검토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